더 이제 노력을 하고 세대 통합을 위해서 또 이제 내란 사태 종식 헌재가 판단 내리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때는 이게 매듭이 지어지고 희망이 보이는 건 생각을 할 텐데 압도적인 뭐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정권 교체 하면서도 정권 교체 이후에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시민사회의 규합, 통합, 음. 그러면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길은 네. 이제 새로운 연합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손잡고 같이 정권을 만들자. 네. 이런 정도의 어떤 배포 있는 판짜기, 이런 어떤 연합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네. 이런 어떤 어떤 좀 대담한 행보를 하면 이제 다수파 연합이 결성되는 건데 이게 2016년의 촛불 정신이에요. 원래가 이거였어요. 그 그 당시 뒤에 돌이켜보면, 그 뒤에 실행이 안 되니까 음, 다시 정권 뺏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40%로 집권했습니다. 41%인가 그래. 네. 그러나 80% 지지를 얻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촛불 시민의 지지율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줬다고. 으흠. 박근혜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탄핵의 강을 건넌 거거든. 박근혜의 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항상 7, 80% 되는 높은 지지율은 그 촛불의 지지율입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40%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시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라 촛불의 지지율이고 그때가 확실히 다수파 연합이 결성된 일명 탄핵연대 시간이었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금방 깨지거든. 뭔가 연합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면서 금방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해버리는데 그랬죠. 이때가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이때가 바로 위기의 시작이고 네. 그 뒤로 보수가 다시 재결집 때 절치부심하는 진용을 갖추게 된 이게 제가 보기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고 거기서 촛불 정신은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무너진 건데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하는데 네. 누구하고도 손을 안 잡았어요. 안철수도 놓쳤지, 심상정도 놓쳤지, 김종인 같은 사람도 놓치지. 대부분 그 연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어떻게 좀 돌파해 보려고. 물론 안철수한테는 손을 내밀었지. 그러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손을 내밀거든. 저쪽은 납치계위까지 세웠더라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안철수 납치계위까지. 그러니까 허망하게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었어. 이것저것 다 잃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석패를 했는데 지금까지 야권 세력이 어떤 선거든 대선에서 50%를 넘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41%로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48%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됐어요. 박근혜 몇 프로입니까? 51.6%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보가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게 우리가 50%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겨우 평평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이 무도한 권력의 계엄을 분쇄시키고 더 나가서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이랬을 때 이제 제 정당들과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협력을 했고 이런 토대 위에서 다음 정부가 하나의 그 정신을 기리는 연합의 어떤 가치를 네.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정도의 판을 짤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새로운 나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성공한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너나 없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정말 이 나라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더 나아가서 조금 뭐랄까 사회 대개혁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역사적인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은 이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이런 정치 기획도 가능한 거거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이 이제 사실은 뭐 정말 중요한 기회고 또 절실함 속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언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정의당 소속이고 어제도 뭐 정의당 당원 저 강연을 하고 왔는데 네. 많이 아픈 당이기 때문에 또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지만은 예. 만약에 이 정의당이 이제 대선 때 80만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60만 표는 네. 후보를 안 내도 민주당에 안 가는 표거든. 아하. 근데 이걸 소수라고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협력을 이끌어내면은 60만 표가 작은 표입니까? 그게 작은 표인가? 작은 표는 아니죠. 어. 소중한 표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엔 정권 교체, 내란 세력 응징이 우선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후보 내는데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거는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거 저기 뭐 또 이쪽에서도 독자 노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나는 다수파 연합을 결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 협력을 하고 네. 어떤 떡고물도 요구하지 않겠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네. 하면서 완전히 내려놓고 그 대신 어떤 그 협력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그거 왜 못하냐?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음. 근데 한 자리 얻으려고 저쪽에 쫓아가는 뭐 우리 당의 탈당파들은 솔직히 말해서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기득권도 남아 있는 기득권은 없지만은 더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일단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데 어떤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지 시대에서 영국군에 협력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저기 인도 민중들을 설득해 가지고 일단 영국군을 돕자. 이렇게 하고 몰아내자. 독립을 쟁취하자.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 노선이 거의 틀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식민지 원흉을 돕습니까? 그렇죠. 무장 투쟁을 해서 이 기회에 영국군 쫓아내도 시원찮은 건데. 네. 근데 간디가 했기 때문에 인도 민중이 믿어준 거예요. 간디가 이걸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네. 간디는 인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주고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뭐 이제 상당히 거덜이 나 버렸지만 그러나 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향해서 간디가 영국군에게 협력하듯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사회에 어떤 연합이 출현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연합 정부로 될 때 이게 뭐 장관 자리 하나 달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것도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러면서 연합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연합 그 자체고 그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인재들을 예. 폭넓게 기용을 이렇게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꽝꽝 임명직 안 간다고 딱 박아버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대신 다른 좋은 인재들 많이 쓰라고 하면 네. 됐지. 백인중군 하면서 그러면 됐지.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요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예. 그 아까 그 저기 뭐냐 신용환 교수가 장강 얘기하대. 장관? 장강의 뒷물결이 예, 앞물결을 예. 몰아낸다. 요 직전 시간에 네, 맞아요. 그런 말을 쓰대. 예. 그 장강의 맨 마지막 하류가 어디냐? 야, 어디? 상하이거든. 거기서 바다로 나간다고. 예, 예.
그 장강이 오나라 월나라가 싸우던데요. 거기가 장강의 하류라고. 네. 그럼 5월 동주 아세요? 5월 동주.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말이 나는들은 그 오나라 월나라의 그 원한과 보복의 싸움은 아주 유명하잖아. 그런데 오나라가 부차가 임금인데 네. 마침내 복수를 하고 제압을 한 거야 월나라를. 와신상담해서. 네. 그랬는데 그 서서히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런데 두 명의 뛰어난 인재가 있었어요. 그 부차 밑에 하나는 오자서라는 장군이고 또 하나는 손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손자병법의 손자병법. 그 손무야. 그 저자라고. 그런데 전쟁을 이겨놓고 보니 이게 부차 임금이 서서히 그냥 옛날에는 그 인재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같이 고생한 친형제 이상의 그 관계였는데 네. 이제 와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 니들이 뭐 한 게 있냐? 그때 내가 그 절치부심하고 선왕의 그 비극을 내가 원수를 갚은 거고. 네.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손무가 딱 보니까 이 밑에 오래 있다가는 내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자서 장군을 설득을 한다고. 네. 나가자. 아하. 이제 나가자. 근데 오자서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뭔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나갈게 하고 손무는 나와가지고 손자병법을 쓰는데 이 손무가 자식한테 남긴 그 유지가 뭐냐? 절대 출사하지 말라. 병법을 연구한 가문이다. 우리 가문이. 근데 어떤 자리에 진출하고 욕심을 내면은 이게 순수성이 훼손이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대대손손 벼슬을 안 해. 그래서 그 손자병법이 위대해진 거거든. 반면에 오자서는 어떻게 됐느냐? 네. 뭐 한 받아 죽어요. 완전히 깨구락지가 됩니다. 근데 딱 봐가지고 오만해지는 군주나 권력자가 있으면 즉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야. 네.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5대 손이 손빈이란 자인데 5대 정도 지나니까 이제 유지가 희미해져가지고 출세를 해버린 거야. 그래요. 그런데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안전뱅이가 돼. 아. 그 연고를 잘라버렸거든. 모함으로. 그래가지고 평생 안전뱅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아까 예. 그 장강 얘기를 하던데 예. 이게 장강은 알고 있다. 이 어떤 그 엄청난 서사를. 네. 앞물결 뒷물결 정도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엄청난 얘기. 그래서 내가 상해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네. 얘기를 쭉 하거든. 아. 여기가 바로 오나라 월나라의 그 현장 아닙니까? 이랬는데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르대.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 좋아는 하더라고. 그래서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절치부심해서 그 나가는 이 새롭게 출현한 우리 사회 다수파야답 이게 탄핵 연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권 교체 주역으로 돼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의 그 고립화 프레임을 완화하고 돌파해주는 네. 그 대응 프레임을 만드는 게 이거야. 아하.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한 중도 보수주의라고도 하는 건데 예. 그 중도 보수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김대중은 JP한테, 노무현은 정몽준한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로서 연합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보수로 간다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은 더 뚜렷이하면서 네. 대신 누군가를 옆에 세워서 네. 뭐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도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주의는 일단은 선언이지 연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반 이재명 반 민주당 프레임도 굉장히 완강한데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에 이준석. 나온다는데 반명 프레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안철수도 이준석도 그렇고. 안철수도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위 주자고 사실은 뭐 이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대표 때리기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반명 프레임은 부드럽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J가 그 절대 불가능한 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DJP 연합으로 그렇죠. 그걸 깨버렸 그리고 고립을 벗어났다. 이 민주 세력 진보는 한 번도 50%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음. 반면에 보수는 안정되고 결집만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네. 무조건 이겼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분열하다 진 거 아닙니까? 이인재가 나와서 김대중 도와주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정몽준이 나와서 노무현 도와주고, 이러면서 지들이 망한 거지. 우리 단독의 힘으로 집권해 본 적이 있냐고? 없거든. 네. 어느 정도 외피를 만들고 판을 짜야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딱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거의 엇비슷해.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지만 네. 그때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은 저기 김대중 대통령은 IMF란 특수 상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네. 전임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재집권이고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히 야당일 때 제대로 집권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근데 지지율 41%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도 외연을 확장하고 크게 품어주는 이런 좀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초연합, 그다음에 저기 윤석열 극우 세력과 결별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라도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소 합의. 이런 부분들 전략의 선택지를 여러 그래요. 개를 만들어 놓고 유연하게 골라서 좋은 것만 딱딱 이렇게 선택해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윤석열의 그 참 이제 궤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 이 사회 이 갈등과 이제 분열 그리고 사실 이제 극우가 준동하는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 종식 또 이 내란 이 세력들과 차별화되는 그 힘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해서 예. 조금 이제는 이런 생산적 고민을 네.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을 것이냐. 물론 이재명 대표도 집권하면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네. 그지 이런 상태로 오징어 게임 같은 대한민국을 안고 살 수는 없다. 여기에 그래요.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제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 중도에서도 사실은 반응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헌재 판결이 나와서 이제 조기 대선 준비 우리가 또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여기서 이제 지체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더 크게 품어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다수파가 네. 서로 연합하고 조율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진짜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냐. 이제는 좀 한번 회복하고 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고 말을 걸어주는 지도자 또 거기에서 자기 소신을 또 거침없이 피력하는 이런 어떤 시민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그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가 우리를 살리게 될 거고 종국의 한국 정치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어떤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민주주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효능감이 없으면 이제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오늘 교수님 말씀 아마
이게 앞으로의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 네.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편에 또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 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네, 오늘 많은 또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